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계곡으로 휴가를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중학교 때 여름 휴가로 강원도에 갔던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계곡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강원도에서도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계곡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곳은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놀러 갔던 곳이라며 그 추억을 떠올리며 여름 휴가 장소로 정한 곳이었습니다. 계곡은 정말 사람도 없고 조용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죠. 그런 곳에 저희 가족과 아버지 친구의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인적이 드물어서인지 휴가 온 사람은 저희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의 자녀들과 제가 또래여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계곡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튜브와 물안경을 챙겨 바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퉁퉁 부를 정도로 신나게 놀았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물놀이를 멈추고 추위도 느껴져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었던 동생 녀석이 조금 더 놀겠다며 안 나온다는 겁니다. 수심도 발이 닿을 정도로 얕았기에 괜찮겠다 싶어 저희만 나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곧 나오겠지 싶었는데 10분이 지나도 동생 녀석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밥을 다 먹고 계곡으로 가보니 동생이 바닥에 발이 안다 하면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튜브를 붙잡으라고 하니 튜브 바람이 다 빠져서 뜨질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 녀석은 허우적거리며 물에 잠길 듯 말 듯하며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명 처음엔 발이 닿아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20분도 안 돼서 수심이 깊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당황한 우리는 어른들께 알리기 전에 직접 해결하려고 저와 동갑내기 친구가 튜브를 들고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바닥이 발에 닿아 걸어갈 수 있었는데 동생이 있는 곳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바닥이 꺼지듯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튜브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겁이 나서 허우적거렸지만 발에 닿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생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고 친구도 팔만 허우적거리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배웠었기에 나가보려고 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어른들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이스박스를 던져주셨고 3명이 박스에 매달려 둥둥 떠 있었죠. 아버지와 아저씨들이 우리를 구조해 주셨고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구조되어 나갈 때 발을 뻗으니 계곡 바닥이 닿았습니다. 아까는 닿지 않았던 그곳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어른들께 혼이 나고 계곡에 다시 발도 담그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친구와 소변을 보러 풀숲으로 갔을 때 친구가 아까 물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느낌 안 들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허우적거려서 몰랐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을 하며 자신의 발목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 발목엔 새빨간 자국과 피멍 같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물에 빠졌을 때 뭔가 발목을 잡아당겨 팔만 움직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처를 보니 소름이 쫙 돋더군요. 그 길로 소변도 보지 못한 채 텐트로 주랭랑 쳤습니다. 텐트로 돌아와서도 친구가 보여준 발목 자국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뭔가가 물속에서 친구를 잡아당겼다는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고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자꾸만 그 계곡의 물소리와 친구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서 계곡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다. 풀벌레 소리도 점점 멀어지고 텐트 밖에서 들리던 작은 물소리마저도 사라졌다. 그 순간 텐트 밖에서 무언가가 스윽스윽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는 분명 사람이 걷는 소리처럼 들렸다. 친구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숨을 죽였다. 소리는 텐트 주변을 서성이는 듯했고 발소리는 느릿느릿하지만 명확했다. 그때 텐트 천을 스치는 손길 같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텐트를 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움직이지 못한 채 친구의 팔을 꽉 잡았다. 친구도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우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 순간 텐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 좀 도와줘. 목소리는 분명 여자였고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하지만 텐트를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 좀 도와줘. 여기 좀 봐줘.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텐트 천을 긁는 소리가 함께 들렸다. 하지만 텐트 밖엔 아무런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친구는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텐트 안에 설치된 작은 랜턴의 불빛이 흔들리는 천을 비췄는데 텐트 문 근처에 사람 손처럼 생긴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 손은 천을 찢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우리가 나오길 바라는 듯한 동작을 계속 반복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더 버틸 수 없었다. 친구를 끌고 텐트 반대쪽 출구를 열어 맨발로 계곡 반대편을 향해 뛰었다.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거기서 도와줘야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절박함 대신 화난 듯한 어조로 바뀌었다. 친구와 저는 다급히 부모님이 있는 텐트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는 뭔가가 있었구나라며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다. 계곡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사람의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계곡에 대해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의 발목에 남은 자국은 몇 달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들었던 목소리와 텐트 밖에서 보였던 그림자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두 번째 이야기, 시골의 귀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추석에 겪은 실화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께서 회사 일로 바쁘셨던 터라 추석만 보내고 새벽에 급히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댁은 깊은 산골에 있었고 흙과 풀로 덮인 비포장길이 많았습니다. 길도 좁아서 차 한 대 지나가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죠. 잠깐만 핸들을 잘못 돌려도 옆 논두렁에 빠질 위험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줄담배를 피우면서 운전하셨고 어머니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피곤하셨는지 일찍 주무셨습니다. 형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잠들었고 저는 잠이 올 듯 말 듯한 상태로 조용히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던 중 아버지께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그 충격에 저는 형과 함께 앞으로 튕겨져 이마를 세게 부딪혔죠. 어머니는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버지께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곡괭이를 든 어떤 남자가 차 쪽으로 뛰어오길래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이 차에 치인 건 아니냐고 물으셨고 아버지는 차에 치이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에서 내려 그 사람을 찾았지만 사람도 곡괭이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며 다시 차에 오르셨고 형은 이어폰을 끼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 때문에 놀란 마음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참 가고 있는데 헤드라이트 불빛 너머로 어떤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새벽에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나 생각하며 그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점점 가까워지자 자세히 보였는데 밀짚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목에 수건을 두른 채 오른쪽 어깨에 곡괭이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차 쪽으로 뛰어오자 아버지는 또 급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저도 분명히 봤고 아버지도 봤습니다. 어머니는 화난 목소리로 또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아버지는 아까 그 사람이 또 뛰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무 피곤하셔서 헛것을 보는 것 같다며 할아버지 댁에서 자고 아침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결국 차를 돌려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새벽에 일이 찜찜하다며 물어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억하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전 옆 마을의 한 50대 아저씨가 농사일로 새벽에 그 비포장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고 하셨습니다. 사고를 낸 차는 좁은 길에서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 친구분이 잔치에서 약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어떤 남자가 자신 쪽으로 뛰어오는 바람에 놀라 자전거 핸들을 돌리다 논두렁에 빠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다 잊고 계셔서 저희가 떠날 때 조심하라는 말을 못 하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새벽에 본 농부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렸습니다. 한동안 그 농부 귀신이 자주 나타나서 새벽에는 그 비포장길을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잠잠해졌는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그 농부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그의 존재를 느끼는 것 같았고 특히 방 창문에 비친 곡괭이를 든 실루엣은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방 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문틀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고 문 밖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항상 곡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실루엣이 또렷했고 마치 창문을 두드릴 듯한 손동작까지 보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내가 너무 겁먹은 거야 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시면서도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문고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온몸이 굳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고 문이 삐걱거리며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있는 그 농부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발, 한 발, 그의 발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바로 제 침대 옆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얼굴에 닿았고 귓가에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지 않느냐.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곡괭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고 그 순간 저는 눈을 떠버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바닥에 흙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농부는 점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형은 방 안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할아버지께 다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죽은 영혼들은 쉽게 떠나지 못한다. 특히 억울하게 죽은 자들은 더더욱 그렇지.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사당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사당의 주지 스님께 이야기를 드렸더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평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가족이 그의 눈에 띄었나 보군요. 스님은 우리에게 제를 지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사당 앞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스님은 농부의 이름을 불렀고 가족들에게 그를 용서해주고 편히 떠날 수 있도록 빌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를 지내는 동안 사당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사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흔들릴 때마다 스님은 더욱 큰 목소리로 기도를 외우셨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던 소리는 점점 사라졌고 제사가 끝난 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영혼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는 곡괭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곡괭이를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는 곡괭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어머니를 뒤로 물리셨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친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곡괭이를 한쪽에 두고 문을 열었고 가족 모두 긴장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한 방에 모여 잠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곡괭이를 마당 한 구석에 놓고 문단속을 2번, 3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또다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거실 바닥을 긁는 소리, 누군가 방 문 앞에서 무겁게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소리 들리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위로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아버지는 손전등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곡괭이를 든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다시 들어왔고 문을 잠갔습니다. 봐버렸다. 똑똑히 봤어. 저놈이 여기에 있어.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죽이며 문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더니 곡괭이가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그가 곧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아버지는 한참 고민하더니 갑자기 작은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치인 사람은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내 원한과 상관없다. 제발 떠나줘. 그 말이 끝나자 문을 긁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방 안은 갑작스레 고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 채 숨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요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진동과 함께 부엌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겁을 먹고 눈을 감아버렸지만 곧이어 귓가에 그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지 않느냐. 아버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가서 끝내야 해. 아버지는 손전등과 식칼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만류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기만 하면 이자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나가서 직접 해결하겠다. 아버지가 나가신 뒤 집 안은 숨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떨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0분, 20분이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형이 결심한 듯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올게. 형도 손전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형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었나요? 어머니는 재빨리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다고. 왜 문 안 열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방향이 집안을 한 바퀴 도는 듯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방문을 닫고 웅크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버지와 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수색했지만 아버지와 형은 그 비포장길 옆 논두렁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기억도 하지 못했고 다만 입을 열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더라. 자꾸 우리를 부르더라.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곡괭이를 든 그 실루엣은 여전히 밤마다 제 꿈속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도깨비불. 아버지의 고향이자 할머니께서 아직 살고 계신 마을은 산과 산 사이 협곡에 자리 잡고 있어. 협곡이라고 해도 외진 곳은 아니지만 마을은 산속에 있었지. 그곳은 한여름에도 꽤 서늘한 곳이었어. 아버지께서 초등학생일 무렵의 여름이었다고 해. 아버지와 친구들은 여름이니 산 너머에 있는 수박밭에 가서 수박 한 통을 서리해 오자고 작전을 짰어. 그리고 밤중에 산을 넘기 시작했지. 길을 걷던 도중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을 보셨다고 해. 논밭 옆에 도롱이를 입고 앉아있는 남자였지. 그 남자는 수그리고 앉아있었고 고개도 푹 숙이고 있었어. 달빛이 환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사람의 냄새가 아닌 짐승 노린내 같은 지독한 냄새가 풍겼어. 게다가 달빛에 비친 남자의 다리에는 털이 무성하게 나 있었다고 해. 아버지는 수박밭 주인이 서리를 감시하는가 보다 싶어서 친구들에게 돌아가자고 말했어. 하지만 먼저 가던 친구들은 그 누구도 그 남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아버지는 분명히 봤다며 친구들과 함께 확인하러 갔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해.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하셨대. 겨울이라 농사를 쉬다 보니 마을 어르신들이 회관에 모여 술을 마시며 놀고 계셨지. 그러던 중 막걸리가 떨어지자 어르신들은 아버지와 친구에게 아랫마을에 가서 술을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어. 아버지와 친구는 아랫마을로 가서 술을 받아오던 중 기묘한 것을 보았다고 해. 그곳은 아버지가 수박 서리를 위해 갔던 길과 비슷한 장소였어. 그리고 그 남자가 앉아있던 장소와도 비슷한 곳에 이상한 불빛이 나타난 거야. 그때 아버지와 친구는 알았다고 해. 그 불빛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걸.
겁에 질린 아버지와 친구는 재빨리 집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 불빛은 계속 아버지와 친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지. 하나의 불빛이 3개로 변했다가 2개가 되고 다시 4개가 되었다가 하는 기이한 움직임을 보였어. 아버지와 친구는 급한 마음에 황급히 밭고랑에 숨어 그 불빛을 지켜보다가 불빛이 멈춘 틈을 타 막걸리가 담긴 주전자를 내동댕이 치고 미친 듯이 도망쳤어. 아마도 아버지가 보신 것은 도깨비가 아닐까?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실로 믿고 있어. 왜냐하면 나도 봤거든. 그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혼자 걸었어. 어두운 산길을 걷는 동안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했지.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였어. 처음에는 그냥 등산객의 랜턴 불빛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달랐어. 불빛이 하나에서 여러 개로 변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어. 또한 그것들이 이상하게 움직였지. 마치 나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았어. 공포에 질린 나는 급히 돌아서서 마을로 돌아가려 했어. 그 순간 불빛들이 갑자기 사라졌고 나는 이상한 고요함 속에서 혼자 서 있었어.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알았어. 그곳에는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나는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빛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가끔 밤에 잠을 청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한기가 느껴지곤 했다. 특히나 그날 본 불빛이 꿈속에 나타나곤 했는데 마치 내가 다시 그 길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기분에 이끌려 나는 다시 그 길로 나섰다. 이번에는 내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후레쉬를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발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치며 퍼졌고 그 소리가 나 자신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이전에 불빛을 봤던 바로 그 장소에 도착했다. 주변은 고요했고 바람 한 점 없이 적막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차갑게 변하면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작은 동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갑자기 내 후레쉬 빛이 이상하게 깜빡거리더니 꺼지고 말았다. 주위는 완전한 어둠으로 변했고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다시 그 불빛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더니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단순히 빛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발을 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불빛은 점점 내 앞까지 다가왔고 나는 그것이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형상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고 나는 마침내 그것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얼굴이 아니었다. 텅 빈 공간, 어둠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그 형상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입이 열리고 닫히는 모양만 보였다. 그 순간 내 귓가에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 있지 마라. 돌아가라. 속삭임은 점점 더 커졌고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형상이 갑자기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리고 그것이 내 얼굴 바로 앞에서 손을 내미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집에 누워 있었다. 내 손에는 낡고 녹슨 물건이 쥐어져 있었다. 그 물건은 오래된 랜턴처럼 보였지만 빛이 꺼진 채로 차가운 기운만을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단어가 또렷이 떠올랐다.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 길에서 본 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존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 분명했다. 네 번째 이야기, 공항괴담. 나는 오래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1년 4개월, 이후 8개월은 평택에서 시위진 앞부대로 전경 생활을 하고 전역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시절 후임이 겪은 일이다. 인천국제공항에 가본 적이 있다면 공항 왼쪽에 위치한 경찰본대를 알 것이다. 그곳은 경찰서 역할을 하는 건물로 보통 공항 내부와 외부에서 2인 1조로 순찰 근무를 선다. 그러나 경찰본대에서는
한 명이 입초근무라는 특별한 근무를 서게 된다. 입초근무란 본대 건물 2층에 있는 복도에서 대기하며 가끔 방문하는 민간인을 장부에 기록하는 업무다. 참고로 본대 2층 복도에는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무더운 여름, 장마로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그날 후임은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입초근무가 있었다. 공안 경찰들은 저녁 6시가 되면 모두 퇴근하기에 그 이후에 근무는 완전히 혼자 근무해야 했다. 후임이 근무를 서고 있던 밤 11시경 갑자기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지만 복도를 꺾어 들어오기 전까지는 누가 오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복도에 나타난 사람은 흰 근무복과 흰 정모를 쓴 교통경찰이었다. 그는 노란 참수리 마크가 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특이하게도 그의 시선은 오직 앞만 향해 있었다. 점점 다가오는 경찰관을 본 후임은 경례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이상했다. 가까이에서 본 경찰관의 계급은 경사로 보였고 명찰에는 황모씨라고 적혀 있었다. 후임은 경례를 했고 경찰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후임의 뒤편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갔다. 그 후임은 다시 자리에 앉아 근무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탈의실로 들어간 경찰관이 나오지 않았다. 탈의실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후임은 조심스럽게 탈의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탈의실은 텅 비어 있었다. 건물 구조상 복도를 지나지 않으면 탈의실에서 나갈 수 없는데 그 경찰관은 사라져 있었다. 무서움에 떨던 후임은 교대자가 올 때까지 근무를 이어갔다. 근무를 마친 후 돌아오자마자 그는 나를 포함한 동기들에게 이 일을 털어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임 김상경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줬다. 김상경은 교통지원 근무로 교통경찰들과 자주 어울리며 그들을 잘 알고 있었다. 한 달 전, 비 오는 날 공항 외부 도로에서 한 교통경찰이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 즉사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 교통경찰의 이름은 황모씨, 계급은 경사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임은 이후로 입초근무에서 제외해달라고 매일같이 선임에게 부탁하곤 했다. 그 후임이 입초근무를 빼달라고 빌었던 날들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끊이지 않았다. 당시 경찰본대에서 근무하던 전경들은 아무도 입초근무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 근무를 서게 될 때면 어쩐지 불길한 기운이 맴돌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2달쯤 지나 또 다른 후임이 입초근무를 서게 되었다. 그날은 바람이 강하게 불던 가을 밤이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건물 주변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창문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새벽 1시, 후임은 자리에 앉아 민간인 방문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득 복도 끝에서 아주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바람소리와 섞여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며 복도 쪽으로 다가왔다. 후임은 귀를 기울였다. 낮고 기이한 웃음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 복도 끝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누구십니까? 후임은 외쳤지만 대답 대신 웃음소리만이 점점 더 커졌다. 그 순간 실루엣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가까워질수록 후임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 형체가 불빛 아래 드러나면서 후임은 눈을 의심했다. 흰 근무복과 흰 정모, 젖은 듯 축 늘어진 교통경찰관의 모습이었다. 눈은 텅 빈 듯 초점이 없었고 입가엔 알 수 없는 미소가 맺혀 있었다. 후임은 숨을 죽인 채 경례를 해야 할지 도망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 순간 경찰관은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울리는 소리가 마치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다. 후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탈의실로 도망쳤다. 탈의실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던 후임은 땀이 식기도 전에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비린내였다. 물비린내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후임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졌다. 탈의실 문틈 아래로는 무언가 끈적한 액체가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물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붉고 탁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후임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멈췄고 문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열어봐. 낮고 기괴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러나 후임은 움직일 수 없었다. 문이 흔들리다 멈추더니 다시 조용해졌다. 후임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자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탈의실 바닥에 흐르던 액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당장 본대에서 뛰쳐나와 교대 시간까지 건물 밖에서 서성였다. 그날 이후 부임은 전역할 때까지 입초 근무를 서지 않겠다고 고집했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경찰 본대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이어졌다. 입초 근무를 서던 전경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경험을 했고 건물 2층은 소문이 나면서 점점 깊이 대상이 되었다. 한 번은 다른 선임이 입초 근무를 서던 중 의문의 발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한 번은 새벽에 책상이 갑자기 흔들렸다는 보고가 있었다. 결국 경찰본대의 2층 복도는 입초 근무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완전히 폐쇄된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난 이들도 여전히 자신을 따라오는 발소리와 그림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5번째 이야기, 원룸. 선배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복학을 준비하면서 학교 주변의 방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했어. 그런데 그 학교는 지방이었고 저녁일이 복학 날짜보다 늦어져서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 이리저리 방을 찾다가 우연히 방 하나를 발견했는데 정말 싸고 넓고 좋은 방이라 바로 계약하고 들어갔다고 해. 학기가 시작되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밤이었어. 그 집은 복도식 원룸이었고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데 복도에 있는 형광등들이 모두 깜박깜박하더래.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갔는데 3층 형광등들도 똑같이 깜박이고 있었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 걸음을 빨리 하면서 4층으로 올라갔는데 형광등이 깜빡이는 와중에 복도 끝에 불이 켜져 있었고 거기엔 꼬마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대. 한밤중에 꼬마가 있는 게 이상해서 걱정이 되어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꼬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 그런데 위를 보니 형광등이 또 깜빡이고 있었고 다시 고개를 돌려 꼬마를 보니 그 자리에 아무도 없더래. 그 순간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고 재빨리 자기 집으로 뛰어갔대. 집에 도착해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 문 손잡이를 돌리면서 열쇠를 맞춰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더래. 그때 방 안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하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문을 열 것 같은 발소리가 들려왔어. 깜짝 놀라 방 호수를 다시 확인해보니 자신이 옆방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던 거야. 급히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게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외치고 나서야 자기 집 문으로 들어갔대. 집에 들어와 진정을 시키고 씻고 잠들려고 했는데 그날 밤 가위에 눌려서 밤을 꼴딱 새우고 말았어. 다음 날이 되어 우연히 주인 집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어젯밤 옆집에 피해를 준 게 생각났대. 술에 취해 집 호수를 잘못 찾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지.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학생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하더래. 아주머니도 이 건물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생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무서워서 방을 나갈까봐 일부러 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선배는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해. 선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대. 그 집에 다시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다가도 방을 빼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지. 그날 이후로는 밤마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발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 같기도 했대. 자기 방 문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아 방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문틈으로 살짝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만 들리더래. 밖을 확인하려고 문을 열었지만 복도는 항상 조용했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날 밤 선배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천장에서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 문득 5층 건물이라서 위층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걸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천장 바로 위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들리더래. 선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기도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 갑자기 방 안이 추워지면서 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찬바람이 불어왔대. 그 바람과 함께 창문 너머로 어딘가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어. 고개를 돌릴 용기가 나지 않아 가만히 있었는데 창문이 저절로 닫히면서 웃음소리도 멀어졌대. 다음 날 선배는 옆방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복도를 지나쳤는데 옆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 살짝 안을 들여다보니
방 안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대. 하지만 방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뭔가가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날 봤던 꼬마와 똑같았어. 꼬마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선배를 향해 손짓을 했대. 순간 선배는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았고 온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꼬마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문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는데 발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대. 선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도망쳤지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형체가 보였대. 그 형체는 꼬마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번엔 얼굴이 없는 사람이었어. 얼굴이 없는 꼬마가 손을 뻗어 선배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대. 여기 오면 안 돼. 그 목소리는 분명히 아주머니였어. 그 말을 듣고 꼬마와 형체는 사라졌지만 선배는 집에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아 밖에서 밤을 새웠다고 했어. 다음 날 아주머니를 찾아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물었는데 아주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선배를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대. 여기 원래 있던 집이 아니야. 예전에 이 자리에 고아원이 있었어. 그 고아원이 화재로 전부 불타버렸지.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선배는 등골이 오싹해졌어. 그 고아원에서 화재가 났던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당시 수많은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더래. 그 애들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봤다는 꼬마도 그 복도에 있던 형체도 그 아이들 중 하나겠지.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선배는 방을 당장 비우고 싶었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쉽게 나갈 수 없었어. 결국 며칠 더 버티기로 했지만 그날부터는 밤마다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어.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가 밤새 이어지기도 했지. 어느 날 밤 선배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걸 봤대. 처음엔 복도 불빛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그림자가 점점 커지면서 마치 문 너머에 거대한 무언가가 서 있는 것 같았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선배는 숨도 쉬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 문 열어줘.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 선배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문틈 사이로 아이의 손가락이 천천히 들어오는 걸 보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지. 그 순간 방 안에 전기가 꺼지고 온 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바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대. 왜 나를 두고 갔어? 선배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땐 아침이었어. 방문을 열어보니 복도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지만 방 문 앞에 검은 손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지. 그날 선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 방을 빼겠다고 했어. 아주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선배는 급히 짐을 챙겨 나왔지. 하지만 방을 떠나기 직전 선배는 마지막으로 옆방 문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어. 문을 밀어 열었는데 방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는 아이의 그림이 잔뜩 붙어 있었대. 그중 한 그림이 눈에 띄었어. 그 그림엔 복도 끝에 선 꼬마의 모습과 복도를 따라 누군가를 쫓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지. 선배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물 수 없다는 걸 확신하고 서둘러 방을 떠났대.